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20대 중반 애청자 외동딸인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희 부녀가 이렇게 함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 아버지 모두가 애청자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부터 아버지께서 평소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일일 연속극마저 내팽개쳐둔 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워낙 재미있게 유튜브를 보시길래 저도 호기심을 갖게 되어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까지도 애청자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아무튼 부녀가 함께 애청자가 된 김에 저와 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소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모쪼록 어여삐 들어주셔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친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감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애청자분들께서는 포근한 느낌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에게 유감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친할머니는 단 한 사람, 저희 아버지에게만큼은 유독 모질고 가혹한 사람이었거든요.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된 할머니에게는 3살 터울의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시고 둘째 아들이 저희 삼촌이었는데요.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삼촌을 각각 부르는 호칭부터가 아주 차별이 심하셨다고 해요. 우선 할머니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를 불렀던 호칭은 바로 이것이었죠. 아이고 팔다리 짧은 것 보소. 이 집안 어디서 이런 짜리몽땅한 순무 같은 녀석이 태어났을꼬. 제가 순무를 닮았어요, 엄마? 당연하지, 이놈아. 너는 이 집안에 태어난 별종이야, 별종. 너희 할아버지랑 아버지 둘 다 키가 훤칠한데 유독 너 하나만 이토록 짜리몽땅하니까 말이다. 하기사 어릴 적에 열병을 크게 앓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으로 용할 지경인데 키가 제대로 클 리가 없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비록 팔다리는 짜리몽땅하지만 힘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세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갓난아일 적에 열병을 엄청 심하게 앓는 바람에 후유증 때문인지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셨어요.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150cm를 간신히 넘길 정도의 단신이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릴 적 저희 아버지를 두고 이름 대신 순무라는 별명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팔다리가 순무처럼 짜리몽땅하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반면에 할머니가 어릴 적 저희 삼촌을 부르던 호칭에서는 애정이 아주 뚝뚝 흘러 넘쳤어요. 둘째, 넌 어쩌면 그렇게 똘똘하고 영특하니? 엄마가 하나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열을 깨우치는구나. 그래서 이 엄마는 둘째 너만 보고 있으면 그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채갈공명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머리도 유달리 영특한 데다가 키도 훤칠한 미남이잖니. 삼국지에 나오는 채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둘째 너처럼 머리도 뛰어나고 외적으로도 훤칠한 미남이었다며. 여간 둘째 넌 장차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채갈공명처럼 큰일도 해낼 사람이니까 다른 일은 일절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만 전념하려무나. 힘든 일은 순무 닮은 너희 형한테 다 맡기면 돼.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순무, 삼촌의 별명은 채갈공명. 바로 그 부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할머니는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훤칠하고 똑똑한 삼촌은 애지중지 보물 취급하면서 순무처럼 투박한 저희 아버지는 소 취급을 하셨죠.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소말이에요.
물론 저도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아무리 자식 차별이 심한 사람이었다고 한들 저희 아버지는 엄연히 친자식이자 맏아들인데 설마 진짜 소취급까지 했으리라고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진짜였더라고요. 할머니는 온종일 일하다 지친 저희 아버지가 잠깐 앉아서 쉬는 모습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죠. 얘 순모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밥 갈다가 새참도 먹을 겸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아이고, 넌 무슨 애가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니? 오늘 중으로 이 밭 다 갈아놔야 내일부터는 이장님 댁에 품앗이를 나가지. 그래야 네 동생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고. 안 그래도 새벽부터 나와서 밥 가느라 기진맥진이라고요. 새참 먹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시끄럽고 얼른 안 일어나? 엄마가 기어이 몽둥이를 들어야 정신 차릴래?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험한 밭일을 혼자 도맡아 하셔야만 했죠. 하물며 할머니가 새벽에 새참 먹을 도시락이라도 싸주면 그날은 아주 횡재한 셈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 전날 먹고 남은 누른밥을 숭늉처럼 끓여서 대충 훌훌 마시고 일터로 나가셔야만 했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할머니는 총애하는 삼촌에게는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기세로 애지중지하며 오직 공부만 시키셨습니다. 할머니는 삼촌이 장차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삼촌이 저희 아버지의 밭일을 돕기 위해 팔이라도 걷어붙일라 치면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선가 바람같이 나타나서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둘째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험한 밭일에 직접 손을 대려고 해. 연필 잡는 귀한 손으로 험한 물건 잡는 거 아니다. 이런 흉한 일은 너희 형 같은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법이니까 가문의 기둥인 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렴. 다만 할머니는 삼촌에게도 좋은 어머니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할머니의 그릇된 자식 사랑은 삼촌으로 하여금 평생의 죄책감을 품고 살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차별의 피해자인 저의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 말이죠. 미안해 형. 나 때문에 형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래. 엄마가 내 공부 뒷바라지 시킨답시고 맨날 형만 고생시키잖아. 하여간에 머리는 똑똑한 놈이 눈치는 참 없다니까. 형은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 마라. 그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짜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자식 차별이 저희 아버지와 삼촌으로 하여금 형제 사이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될 수 있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었던 덕분이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은 자식들의 경우 보통 서로의 사이가 안 좋을 법도 한데 저희 아버지와 삼촌은 우애가 유달리 깊고 친한 형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온갖 고되고 힘든 일을 혼자 다 떠맡아 하면서도 수지인 동생을 자랑스러워했고 삼촌 또한 그런 저희 아버지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거센 폭우가 몰아치던 장마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게 새벽나절부터 성화를 부렸다고 해요. 다 먹었으면 퍼뜩 밭에 나가보거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요? 농사꾼 팔자에 좋은 날씨 궂은 날씨 따로 있다던? 이렇게 마냥 손 놓고 있다가 밭에 물이라도 들어차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야. 그러다 한 해 농사 망치면 네가 밖에 나가 막리를 띄어서라도 동생 공부 뒷바라지를 할 테냐?
그럴 생각 아니면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밭으로 튀어나가. 이에 저희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밭으로 나가서 온종일 비를 맞으며 배수로도 파는 등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요. 점심 나절이 훌쩍 지나서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아주 난리가 나 있었다더라고요. 멀쩡히 학교에 갔던 삼촌이 꽤 크게 다친 채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삼촌의 모습에 놀란 건 저희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네가 이 시간에 집에는 어쩐 일이야? 발목은 어쩌다가 이렇게 퉁퉁 부은 거고, 또 옷은 왜 흙투성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단축 수업하고 집에 오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발목을 접질렀어. 그 바람에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졌고. 당시에 저희 삼촌은 옆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꽤 먼데다가 딱 하나 있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험한 산길이라는 점이었어요. 폭우로 인해 단축 수업을 하게 된 삼촌은 비가 쏟아지는 하굣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쳤던 거고요. 아무튼 그날 삼촌은 태어나서 그동안 가장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엔 삼촌이 다친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그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지 뭐예요. 다친 곳이 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파? 당장 건넌 마을 병원이라도 가볼까? 발목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야, 형. 동네 침술은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앞으로 보름 정도는 걷지도 뛰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보름 동안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셈이잖아. 결석하게 된 일이 그렇게 서러웠어? 내 동생, 자기 몸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보다 학교 못 가는 게 훨씬 중요한 만큼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공부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런 삼촌의 말에 저희 아버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아주 흔쾌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머지는 이 형이 알아서 다 해줄게. 바로 이튿날부터 삼촌을 위한 저희 아버지의 고행길이 시작되었어요. 발목을 다쳐 걷지 못하는 삼촌을 들쳐업고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를 무릅써가며 왕복 2시간씩이나 걸리는 그 험하고 먼 산길을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공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삼촌을 학교에 업어다주고 집으로 업어오기 위해서였죠. 그러는 내내 저희 아버지는 동생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한 마음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삼촌은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아무리 우리가 형제지간이지만 동생한테 이 정도로 희생해주는 형은 보기 드물잖아. 하물며 형은 엄마한테도 차별까지 받았고. 그 정도면 나랑 엄마가 조금이라도 미워야 정상 아닌가? 형 진짜 바보야? 글쎄, 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동생을 가진 형이잖아. 넌 내 보물이고 자기가 가진 보물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형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너무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마, 형. 난 형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걸. 없긴 왜 없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하면 되지. 형이 바라는 건 그것 딱 하나야. 내 동생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날 삼촌은 저희 아버지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삼촌은 저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 마침내 그 어렵다던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삼촌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던 무렵의 일은 저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결혼도 빨리 하셨고 외동딸인 저 또한 일찍 낳아주셨기에 삼촌이 변호사가 되었을 무렵에 저는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제가 그 무렵의 기억을 지금껏 거의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삼촌이 변호사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참 뜻밖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지난날 한평생 저희 아버지에게 참 모진 부모였던 할머니가 막상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니까 삼촌 말고 저희 아버지만 그렇게 찾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어딨니? 옆에 있으면 이 엄마 손 좀 잡아주려무나. 눈앞이 온통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 그 말에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삼촌이 저희 아버지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 형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만 눈 감으실 때가 되니까 큰아들이 자꾸 마음에 밟히세요. 그땐 어려운 시절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없이 사는 형편에 두 아들 모두를 다 밀어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순모 같은 너희 형을 밀어주는 것보다는 훤칠하고 영특한 너 하나라도 잘 뒷바라지해서라도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만 했으니까. 아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형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그토록 형을 모질게 키우셨으면 떠나는 마지막 길에는 최소한 사과라도 한마디 하셔야죠. 사과를 뭐하러 해. 이 애미는 너희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요, 떠나는 마지막 길에 손잡아주지 않는 두 아들을 원망할 필요 없는 분이세요. 어머니 스스로 마지막 길을 이렇게 만든 셈이니까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딱 거기까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아버지가 삼촌의 말을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삼촌의 말을 들으며 서름에 북받친 눈물을 조용히 흘리셨을 뿐이었죠. 아무래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할머니로 인한 상처가 꽤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삼촌이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풀어주었던 거고요.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서러운 눈물만 흘리셨던 거겠죠. 아무튼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저희 아버지와 삼촌의 오해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촌은 저희 아버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깍듯하게 모시기 시작했어요. 당시 삼촌에게는 저희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의 조언이자 인생의 등대와도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물며 삼촌은 장차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했던 저희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삼촌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야말로 인권 변호사 그 자체였거든요. 당시에 삼촌은 주로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지난날 저희 아버지가 삼촌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삼촌 또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면서 국선 변호사 활동을 자처했거든요. 당연히 삼촌이 주로 법적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된 소시민분들이었어요.
물론 국선 변호 사건이 아닌 일반 변호 사건을 맡게 될 때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저도 삼촌은 의뢰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말 최소한의 수임료만 받았어요. 변호사로서 마음만 먹는다면 큰 돈을 떡떡 벌어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겁니다. 조카된 저로서는 그런 삼촌이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던 삼촌의 일상에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 건 제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어느 명문가의 따님과 저희 삼촌 사이에 혼담이 오가면서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이 삼촌이 드디어 노총각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단다. 우와, 그가 참 잘 됐어요. 아버지께서 아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 너희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더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웬 술이에요, 아버지. 삼촌한테서 좋은 소식 들으셨다면서요. 그럼 들었지. 들었고 말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기념을 하고 있는 거잖니. 너도 잘 알겠지만 너희 삼촌은 이 아빠가 사실상 업어 키우다시피 했잖니. 그래서 그런가 감회가 유독 남다르네. 그 녀석을 번듯한 변호사로 키워냈겠다. 인망 높은 명문가랑 혼담도 오가고 있겠다. 아무래도 아버지 대신이자 형으로서의 내 소임이 이제야 다 끝난 것 같아. 홀가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헛헛한 것이 아들 자식 장가 보내는 아버지 마음이 원래 다들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들 자식 장가 보내는 부모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셨거든요. 아니 분명 당시 저희 아버지의 심정은 분명 그러하셨을 겁니다. 삼촌에게 저희 아버지는 늘 부모 대신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 뒤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가 열렸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비 재수씨와 사돈 어른들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눈치셨어요. 저 또한 장차 작은 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물론 작은 어머니 되실 분의 친정이 엄청 큰 부잣집이기는 했지만 저 아버지가 그래서 좋아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괜히 인망이 높은 명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저희 아버지는 상견례를 마치며 삼촌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수씨들 뿐이랑 예비 사돈 어른들께서 아주 고매하고 대쪽 같은 분들이시더구나. 두 사람이 백년 해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줄 테니 너도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거라. 행여라도 예비 사돈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렴. 형이 걱정 안 해도 되지? 당연하죠, 형님. 아휴, 녀석도 참 안 쓰던 존댓말을 들으니까 어색하구나. 그래도 이젠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죠. 장가를 간다는 건 저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참 힘든 시절 이악 물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형님의 동생답게 매사에 반듯하게 처신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저희 아버지는 결국 닭똥 같은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삼촌은 저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반듯한 삶을 살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짐과는 다르게 삼촌은 조금씩, 아니 꽤나 빠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준재벌급 부잣집의 사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간신배 같은 똥파리들이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름아름 꼬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삼촌은 그런 똥파리 간신배들을 잘 걸러내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 숱한 꼬드김과 알랑방기 앞에서는 장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삼촌? 전에는 못 보던 양복인데. 이거 주말에 백화점 명품관에 쇼핑 갔다가 재미삼아서 신용카드 할부로 한 벌 장만했어. 명품 정장을 재미삼아서 장만했다고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이 삼촌이 어디 평범한 사람이야? 변호사식이나 된 데다가 조만간 준재벌급 부잣집 사위가 될 몸이니까 이 정도면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체면치레나 겨우 하는 정도 아니겠냐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던데.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명문가 사익감 후광이라는 게 좋기는 좋더라고. 요즘 들어서 나를 모시겠다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삼촌도 이제 슬슬 상류층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하긴 내가 봐도 그건 그래. 내가 누구냐?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통과한 변호사의 명문가 사익감이잖냐. 이처럼 삼촌은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삽시간에 변해가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절대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 일을 도와주시던 사무장님을 정말 사소한 트집으로 쫓아내는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아버지 뻘 사무장님께 폭언을 퍼부었다는 추문이 들려왔고 수시로 분에 넘치는 사치를 일삼았으며 말투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거만함이 뚝뚝 묻어나왔습니다. 훌륭하던 인권 변호사의 모습이요. 애초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치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는 삼촌에게 아주 크게 실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건 난데없이 고급 술집에서 연락이 오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삼촌네 사무실 직원 하나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는 변호사님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술집 주소를 알려주며 제발 말려달라고 애원하길래 아버지와 저 둘이서 급히 달려가 봤더니 그야말로 가관이더라고요. 삼촌이 알랑방귀 끼는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한 병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양주 파티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간신배들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몇 장을 턱턱 꽂아주고 있더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곳이 여자 나오는 술집이 아니었다는 것 단 하나뿐일 지경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격분하셨고 당장에 삼촌을 끌고 나와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너 왜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거니? 철없는 사춘기들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삼촌은 영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한창 재밌을 때 왜 분위기를 깨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추태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라는 말이더냐? 오죽했으면 사무실 직원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변호사님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겠어. 그냥 좀 넘어가십시오. 제가 아직도 7살 어린아이입니까? 중학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조만간 장가도 가게 될 어른인데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감놔라 배놔라 하면 안 되죠. 널 이렇게 만든 게 대체 뭐냐? 너랑 같이 추태나 부리고 있던 그 간신배들이더냐? 재수씨 되실 분은 니놈이 이런 식으로 타락해 간다는 걸 알고는 있고? 타락이 아니라 저의 삶이 이제서야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님도 더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형제지간에 서로 마음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런 삼촌의 추태가 어찌나 크나큰 충격이었던지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날부로 몸져 누우셨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좀처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상했던 건 아버지에게 육체적인 이상까지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극심한 현기증을 호소하며 자주 넘어지기 시작하셨고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까지 나타나셨으며 심지어는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학병원으로 모셔 검사를 받았고 얼마 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이 된다고요? 아버님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셔서 100%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검사 결과 현재로서는 다발성 경화증이 가장 크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발성 경화증이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와 척수에 염증 등의 문제가 생겨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다발성 경화증이 더더욱이 절망적인 상황인 이유는 첫 번째로 희귀병인 동시에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 통증을 줄이거나 증상을 억제시킬 방법은 있는 거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꽤나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기실 겁니다. 국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태거든요. 물론 말이 치료제라는 것이지 현대의학상 불치병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서 앞으로 한평생 투약을 받으셔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제를 앞으로 한평생 투약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어머니에게는 그런 고가의 약값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어요. 물론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진단을 받으신 직후부터 최선을 다해 병원비를 벌었지만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 딱 감고 삼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삼촌의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영 내키지 않은 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식에게 부모를 위해서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꿋꿋하게 걸음을 옮겼죠. 마침 삼촌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골프 퍼팅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표정을 보아하니 사소한 일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저는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삼촌에게 저희 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전했고 동시에 이런 부탁 또한 전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여유 있으시면 저희 아버지 병원비를 조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나도 이번 달엔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도 오늘 막 이 골프채를 새로 산 참이라서 이게 이래봬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알아주는 명품이라서 값이 좀 많이 나가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으니까 한 3달쯤 뒤에 다시 오려무나. 순간 저는 부하가 확 치솟고야 말았습니다. 명품 골프채로 사치를 부릴 돈은 있고 삼촌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한 저희 아버지를 도와줄 돈은 없다고요? 삼촌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너랑 형님이야말로 그놈의 옛날 얘기 좀 그만할 순 없는 거냐? 어떻게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삼촌이 누구 덕분에 밥 걱정,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는지 벌써 잊었냐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발목을 다친 삼촌을 업고 왕복 2시간씩이나 걸리는 산길을
그 거센 장맛비까지 맞아가면서 그 좋아하는 공부 마음껏 하라고 학교에 데려다 줬었다면서요. 아유, 어린 놈의 자식이 건방지게 이 어디서 큰 소리야? 까놓고 말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형님한테 나 좀 키워달라고 한마디 부탁이라도 한 적이 있었냐고. 자기가 좋아서 나한테 다 퍼져놓고 이 자석에 재수없게 딴소리야 딴소리는. 재수가 없다고요? 삼촌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디 재수만 없다 뿐이겠니? 난 말이다. 솔직히 내 출신이 부끄러워. 지금의 내 인생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 중에 딱 하나 오점이 바로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거랑 너희 아빠라는 인간이야. 수모처럼 볼품없이 짜리몽땅한 니네 아빠가 내 형이라는 사실을 지을 수 있다면야 당장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자 결점이라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삼촌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똥파리 같은 간신들의 꼬임에 빠져서 선하던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지독한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나머지 자신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던 저희 아버지를 인생의 오점이자 결점 취급하며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 있던 거죠. 물론 저도 그런 추악한 사람과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삼촌이 그랬죠. 지난날의 상황이 어찌되었건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하셨던 행동은 분명 지나쳤다고, 선을 넘은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 떠나는 마지막 길에 손잡아주지 않는 두 아들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머니 스스로 마지막 길을 그렇게 만든 셈이니까.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촌이 지금 이 지경까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똥파리 같은 간신배들이지만 그들의 알랑방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나머지 결국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지금처럼 추악하게 만들어버린 거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당차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하염없이 걷고 또 걷다 보니 결국 무너져 주저앉게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아버지의 치료비를 구하지 못했다는 서름 때문이었습니다. 주저앉은 그대로 제 아무리 목 놓아 울고 또 울어도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돈이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편찮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넋놓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던 제 휴대폰에서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 아버지의 상태에 변고라도 생겼나 싶은 걱정에 얼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는 뜻밖에도 거액의 현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거액을 입금하신 분의 입금자 명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계좌에 찍혀있는 입금자의 이름이 삼촌의 예비 신부, 그러니까 저의 작은어머니 되실 분의 성함이었거든요. 순간 저는 예비 작은어머니께서 결혼 관련한 비용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삼촌, 아니 그 몹쓸 작자의 부모나 다름없는 분이셨기도 하고, 또한 멀쩡하던 시절에 그 몹쓸 작자가 인권 변호사로서 너무나도 바쁘게 활동했기에 자잘한 결혼 준비 등은 저희 부모님께서 도맡아 진행시켜 주시고는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작은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부모님에게 예약금 등의 돈을 송금하시는 일이 종종 있어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뱅킹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이셔서 작은어머니 되실 분이 송금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부득이 저의 통장 계좌를 이용했었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당연히 작은어머니 되실 분께서 결혼 관련한 비용을 송금하셨을 거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그런 와중에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 되실 분께서는 분명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막상 그날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꽤나 거액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먼저 작은 어머니 되실 분께 전화를 드려서 자초지종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요. 때마침 그분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계좌번호랑 연락처를 미리 교환해두기를 참 잘했죠. 그랬던 덕분에 굳이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제가 혼자서 직접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 그래도 방금 입금 메시지 받았는데 혹시 그 일과 관련된 건가요? 맞아요. 우선 둘이서만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요? 그럼 제가 조카님 쪽으로 갈게요. 이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당시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위치를 예비 작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약 1시간 뒤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단둘이 마주 앉게 되기가 무섭게 작은 어머니 되실 분께서 제 두 손을 꼭 잡고서는 다짜고짜 고맙다는 이야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조카님 덕분에 큰 봉변을 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기, 제가 뭘 해드렸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서요. 조카님이 저에게 파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거든요. 제가 그런 용기를 드렸다고요? 대체 언제요? 바로 오늘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저희 집 사익감이 되면서부터 저희 집에 후광을 등에 업은 채로 간신배들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명문가 사익감이랍시고 호가호위하며 저지른 짓거리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도저히 파혼을 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곁에서 그 사람을 잘 바로잡아주면 훌륭한 인권 변호사였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럼 혹시 삼촌네 사무실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조카님에게 어떤 망발을 퍼부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구제불능이 되었는지 모두 엿듣게 된 덕분에 이젠 저도 다 알아요. 그날 작은 어머니 되실 분께서 들려주신 내막은 이랬습니다. 삼촌, 아니 그 작자가 간신배들에 의해 막 타락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작은 어머니 되실 분과 부모님께서는 그 작자의 변해가는 행동거지를 아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댁 부모님께서는 당장에 파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작은 어머니 되실 분께서 그 작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었다고 해요. 작은 어머니는 그 작자가 훌륭한 인권 변호사이던 시절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그 작자 곁에서 잘못을 잘 바로잡아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예비 작은 어머니께서는 친정아버지마저도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고가의 골프채를 그 인간이 떡하니 사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뜩이나 단단히 벼르고 있던 예비 작은 어머니는 고가의 골프채권을 명분 삼아 그 작자의 사무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작은 어머니는 자신이 그 작자를 갱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때마침 그 작자의 사무실에는 제가 방문해 있었고 그 작자는 그런 줄도 모른 채로 막말을 퍼부었던 거죠. 이에 그 작자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작은 어머니께서는 덕분에 비로소 파혼을 결심할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 계좌로 보내주신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 인간 사무실 앞에서 엿듣게 된 이야기 중 다른 하나는 조카님 아버님께서 투병 중이시라고,
그래서 병원비 용도로 넉넉하게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차피 파혼을 결심한 이상 저희 집을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지셨고 금액도 너무 거액이라서요. 금액은 개의치 말고 조카님 덕분에 인생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줘요. 오늘 조카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몹쓸 인간의 아내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참으로 싱숭생숭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 거액의 병원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그러자니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늘께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 내려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버지는 하늘의 보답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요. 받아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조카님과 부모님의 안녕을 기원할게요.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수렁에 빠질 뻔했던 제 인생을 조카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고요. 그럼 안녕히. 그날 저와 예비 작은 어머니, 아니, 저와 그분은 아주 뜨거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밀려있던 아버지의 치료비를 해결했고, 그러고도 돈이 한참 많이 남아서 당분간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한편 바로 그날 그 몹쓸 작자는 결국 파혼 통보를 받았고, 그러기가 무섭게 그 인간을 타락시킨 똥파리 간신배들이 그야말로 일순간에 싹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그제서야 그 작자는 그동안 자신이 무슨 짓거리를 벌이면서 지내는지 깨닫게 되었던 모양인지 얼마 뒤 마치 페인처럼 초췌한 모습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직접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다음이었고 용서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버린 이후였죠. 대체 무슨 염치로 저희 아버지를 다시 찾아온 거죠? 굳이 따지자면 나도 엄연히 피해자야. 간신배들이 옆에서 내 마음에 헛바람을 오죽 심하게 불어넣었으면 내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었겠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제 와서 간신배들 핑계나 대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핑계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잖니. 그 간신배들의 꼬임에 마음이 넘어가 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될 일은 없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죠. 아버지 병원비 빌리러 갔다가 사무실에서 봉변만 당하고 돌아오던 바로 그날 제가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똥파리 같은 간신배들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린 건,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건 결국에는 모두 그쪽 잘못이라고. 그쪽 인생은 그쪽 스스로가 망친 거라고. 그러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쪽은 세상 그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제 목소리에 일찍 잠자리에 드셨던 아버지께서 깨셨던 모양인지 집안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이니? 혹시 밖에 똥파리라도 한 마리 날아들었다던. 네, 아버지. 그냥 똥파리도 아니고 영원히 구제불능인 대왕 똥파리가 날아왔어요. 그럼 얼른 살충제 뿌려서 쫓아내거라. 그놈의 후레자식 따위는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니까. 그날 저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어 경찰을 불러서 그 몹쓸 불청객을 쫓아내버렸고, 그 몹쓸 불청객은 쫓겨가면서까지 가족끼리 이 정도 일도 용서 못해주냐며 오열했지만 굳게 닫힌 저희 집 대문이 그 몹쓸 불청객을 위해 다시 열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예정이고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후일담 삼아서 얼마 전에 들려온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그 반가운 소식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치료 도중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진짜 병명이 밝혀졌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진짜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이 아니라 자율신경병증으로 밝혀졌어요. 원래 두 병의 증상이 비슷한 면이 적지 않게 있을 뿐더러 더욱이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여러 증상들이 혼재되어 있던 바람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오진이 나왔던 거죠. 이후에 치료 및 재검진 과정에서 자율신경병증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물론 자율신경병증 또한 치료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만큼 저와 어머니가 더 이상 병원비로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것이 원래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저희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다시금 급변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세상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낼 것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짜리몽땅 순모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이니까요. 저와 아버지가 함께 보내드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